네, 4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순조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 종가가 잘 마감이 됐죠. 주간 종가가 65,000달러 바로 밑에서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이전 강세장 고점이었던 2021년 4월 고점 그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 중요한 건 69,000달러까지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매물대 해소를 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뭘 위해서? 전고 돌파,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제 오늘 봤던 소식들 중에 이게 지금 제일 재밌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반감기 이후에 지금 채굴자들 상황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일단 반감기를 통해서 이번에 네 번째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 채굴 보상이 기존의 6.25개에서 블록당 3.125개로 지금 절반으로 푹 하고 꺼졌잖아요. 그쵸? 채굴량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양을 채굴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2배로 더 빡세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 계산은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채굴하기가 더 빡세진 상황이 된 거고, 다시 말하면 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채굴주들, IPO가 된 채굴주들이 약간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지점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 전력 비용이 77,400달러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채굴 전력 비용이 77,400달러고 이 생산 비용, 프로덕션 코스트가 128,000달러.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다른 공장 운영비, 인건비 등등의 전체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채굴자들의 수익을 보니까 114,000달러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채굴자들은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채굴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채굴 전력 비용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보다, 현물 가격보다 월등히 더 높다라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채굴자들은 비용이 77,400달러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전력 비용만. 그런데 현재 가격이 66,000달러면 이게 장사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결국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 CM이 갭 채워지듯이 뭐 그런 양상을 또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캐프리올 데이터거든요. 이게 좀 데이터가 너무 진짜 이 정도야? 생산 비용과 채굴자 전체 수익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 정도 갭이 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 가능성, 77,400달러까지는 돼야지, 기본적으로 전력 비용이라도 뽑아야지, 그 이상이 돼야지 채굴자들이 팔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논리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소한 77,400달러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가격 상승 압력 재료로서 작용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산 비용 부담이 안 되는 중소형 채굴자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영업 종료를 할 가능성, 그게 한 채굴자들의 15% 정도,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거래 수수료를 굉장히 지금 고비용으로 유지가 되는, 지금 거래 수수료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반감기를 거치면서 또 룬즈 프로토콜 때문에 아무튼 뭐, 그래서 거래가 네트워크에서 엄청 활성화가 되면서 수수료가 지금 폭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로 그나마 지금 땜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면 거래 수수료가 고비용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3가지 정도로 지금 나눠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만 달러까지는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정리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거래 수수료가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4월 2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딱 적용되자마자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 그날 하루에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직전 최대치가 2017년 12월, 요것과 비교했을 때 4배 높은 수치. 딱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죠. 갑자기 펌핑이 나왔어요. 빵 하고 빵.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수수료 평균이 123달러. 이게 보통 한 자릿수잖아요. 몇 달러 수준인 건데 123달러, 한때 최고 230달러까지 폭등을 하기도 한 평균 123달러.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하필 공교롭게도 반감기 직후에. 그래서 왜 그런지 조금 이유를 보면, 이 룬즈 프로토콜, 이게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출시가 되면서 이 수수료 폭등이라는 게 네트워크의 거래 트랜잭션이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확 올라뛴 거죠. 그래서 채굴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되게 아이러니하죠. 채굴 전력 비용이 77,400달러고 현물 가격이 66,000달러. 요것만 놓고 봐도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채굴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인데, 룬즈 프로토콜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여기에 트랜잭션이 몰리다 보니까 채굴 수수료가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채굴 보상은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수수료 수익이 지금 1200% 폭증을 한 그런 상황이 지금 포착이 돼서 꽤나 흥미롭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것 아니냐, 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 있다 보면, 지금 룬즈 프로토콜 말씀드렸잖아요. 룬즈 프로토콜, 오디널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요즘에. 룬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대체 가능 토큰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데,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 기반의 토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더 활성화시켜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활성화,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죠. 또 한 가지가 오디널스. 오디널스는 사실 이제 인스크립션을 통해서 작년 연말에 엄청 핫했던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오디널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제 이더리움화 시키는 NFT 인스크립션, 요 두 개 키워드가 오디널스를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단순화 시키자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룬즈나 오디널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게 또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갖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토큰들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성이 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처럼 유틸리티적인 성격의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 포인트를 안기는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GPT한테 룬즈와 오디널스의 의미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좀 조악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냥 한번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죠. 채굴 보상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새로운 의미 있는 프로젝트의 등장을 통해서 트랜잭션 수수료가 폭등을 해버리면서 오히려 채굴자들이 지금 수수료 수익 1200% 폭등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서 정말 이런 어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이게 축적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들도 상당히 기대 포인트를 안기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건 지금 3데이 차트인데 가장 큰 문제는 69,000달러 저항 돌파 여부다라고 크레더블 크립토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64,500달러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진 않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거 몇 번 똑같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65,000달러 지지받고 69,000달러까지, 다시 말해서 2021년 4월 고점과 11월 고점, 그 박스권을 얼마나 잘 돌파 지지를 받아주느냐. 그래서 7만 달러 위에 올라서고 73,000달러 전고 돌파를 어떻게 해둘 것이냐, 그 전제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짚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뭐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차티스트들도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미키블 크립토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데일리 차트예요. 데일리 차트에서 2월에 73,000달러 돌파했을 때처럼 RSI 상황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SI가 지금 강세 상황을 보이고 있고, 50일 이종평균 위에만 올라서 준다라면, 다시 말해서 67,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면 진정한 재미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 주간 차트에서 이 캔들이 10주 지수 이동 평균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이 상승세가 여전하다라는 신호다. 2023년 10월 이후에 꾸준히 지금 이 라인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다시 말해서 10만 달러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정말 10만 달러라는 숫자는 굉장히 조금 현실적으로도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은 좀 많이 남았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기술적인 패턴의 흐름을 보나, 네트워크적인 상황 호재를 보나, 여기에 또 현물 ETF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나, 여러모로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정서가 꽤나 이렇게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시저는 2024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포물선형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 몇 번 우리가 또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건데, 통상적으로 기술적인 패턴을 대입하면 2025년 9월이나 10월 그 사이에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역사적인 패턴을 반복한다라면 이 대전제가 충족됐을 때.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례적인 이정표 하나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 시계가 빨라지는 거죠. 시계가 단축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올해 이번 사이클 고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까지? 22만 5천 달러. 이 시점이 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빠르긴 하죠. 느낌상으로는 올해는 한 1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초반 정도까지가 현실적인 기대 가능 범위가 아닐까 싶고, 물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급등과 엄청난 급락이 또 몇 번 반복이 되겠죠. 그때 이제 안 털리고 우리가 멘탈 털리지 않고 이걸 잘 붙잡고 적절히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지 이제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텐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다 같은 경우에는 몇 달만 기다려봐, 비트코인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점을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역시 현재 가격에서 5배에서 10배 펌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네, 타겟 지점으로 15만 달러 부근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13만 달러 정도까지 이번 사이클 고점으로 25년 초 정도에 가능할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참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특히 이제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아직 기대 포인트로 남아 있잖아요. 실제로 일단 승인까지 됐고, 실제로 상장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아시아 지역에서 관심을 받을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중국 본토의 자금이 들어오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조금 기대 포인트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토건 같은 경우에는 뭐 메토건 뿐만 아니고 지금 직접 플레이어들 가운데 상당수가 거시경제적인 영향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죠. 마이크 노보그라치도 마찬가지고, 중동 리스크 요걸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 요 가능성이 존재한다.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좋은 해지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기능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건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재료로서 중독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중독 리스크가 여전히 위험자산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비트코인의 악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재료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고,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으로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게 되는 안전자산으로서 그 면모를 진화시켜 가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지금 아르헨티나의 이번 상황을 통해서도 꽤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20개월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11.4%, 올해 예상치가 251%, 거의 뭐 난리가 난 거죠. 이 정도면 이제 피아트 머니가 그냥 휴지 쪼가리가 된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어떤 경제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저희 거의 극도로 이른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해지 역할이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보여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하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거 재밌지 않나요? 요거 보고 아침에 좀 웃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반감기를 거치면서 채굴 보상이 3.125개에서 1.562개로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2140년이 되면 완전 제로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리는 이때가 되면 이 세상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한 요 정도까지는, 여기 언저리까지는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노년에도, 중장년, 노년 이 시기에도 이걸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2040년만 돼도 0.195개로 블록 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이 세상이 한번 굉장히 큰 이 전환기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 놓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참 궁금한 포인트 지점으로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아직 남은 반감기가 64번, 64번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고작 요거 거친 거예요. 아직 초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차트의 흐름, 자산시장에서 늘상 반복되는, 그냥 불안하다 싶을 때는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 꼬라박는 거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게 인위적인 조치도 있죠. 뭐 헤지 펀드의 공매도라던가 막 그런 한방들이 있긴 한데, 자산 시장의 특성이잖아요. 특히 이제 위험 자산 시장의 특성, 그런 거를 이제 알고 들어오셨을 거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러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불안하실 때는 그래도 상장 기업인 엔비디아의 상황만 놓고 봐도 좀 재밌는 포인트 지점들이 있으니까 위안 아닌 또 위안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